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수아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이질적인 이런 제 분야가 그런데 보니까 이제 돌봄 경제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 주거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2013년에 복지부, 국토부, 산자부 이렇게 세 분야가 융합을 해서 AAL 스마트 홈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오픈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맡아서 2021년 8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여기에 그 분야도 좀 소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돌봄 경제의 정의 및 규모에서 이 정의에서 보니까 주거라는 그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16쪽에 계속 많이 설명하신 그 네 축으로 주거, 의료, 장기 요양 서비스, 독립적인 그다음에 요양 이런 네 축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정의에서는 주거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첫 번 돌봄 경제는 공식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무급유급으로 제공되는 주거, 보건의료 이런 식으로 정의가 진행되면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들이 힘이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돌봄 경제 아까 다들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돌봄 경제가 이 설명을 지금 쭉 들어보니까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될 장애자나 노인 장애자 이런 분들은 돌봄 경제에서 조금 배제하고 그 65세 이상부터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의 분들이 돌봄 경제의 영역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쭉 설명을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틀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돌봄 경제라는 게 너무 손에 안 들어와서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 규모를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쭉 많은 데이터를 보니까 장애인들은 이동에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동을 굉장히 어려운데 또 장애인들은 건강에 관한 거를 이 소스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욕구가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도 구태에서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원격의료법이. 그래서 원격의료가 된다면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 원격의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굉장히 그들한테 어렵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 날 조선일보의 그 칼럼에 보니까 기막힌 원격의료 이런 칼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길이 그러니까 이 환자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거는 요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서 보면 그리고 저희도 안 된다라고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된다면 모니터링이라도 된다면 우리 그 장애인들이나 장애 노인분들이 얼마나 편할까 이런 그 정책적인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노인 우리가 주거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에 관한 주거의 형태가 어떤 것일까
이런 얘기를 드려보면 우리는 보편적 베리어 프리 주택, UD 주택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거는 누구나 주택에서 살면서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앓거나 해서 일시적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거 내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턱이나 이런 장애 요인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법으로는 공공 건물은 베리어 프리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베리어 프리 인증을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이 공동주택까지 확대가 된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편해질 것 같다. 이런 보편적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 그 다음에 공공 실버 주택 이런 거는 두 가지는 국가가 지금 합니다. 그리고 건설 회사들이 그러니까 돌봄 경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주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홈, 실버 주택 이런 것들은 또 이 일반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람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들이 맞습니다. 노인홈들은. 그럼 이제 돌봄 경제에 해당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뭘까? 아까 얘기하셨던 노인 장애 환우, 이제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본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입원을 하면 노인들은 거기서 편하니까 그냥 최대한 입원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입원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인상 이제 비용도 그렇고 못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국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제는 이머전시한 치료만 끝나면 퇴원해라 라고 하는 게 추세입니다. 다른 나라에.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바로 태어나라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병원 내에 그들을 위한 하루 정도 적응주택이 있고 거기서 이제 연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의사하고 개인 자기 환자 그다음에 건축하는 사람 그리고 재정 담당 지원 담당자가 연합을 해서 그 집에 가서 그분이 환자가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주택 리모델링, 대보수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돌봄 경제에 들어가서 이 환자도 돌보아주고 그 다음에 영세한 건축 활동을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라는 게 굉장히 지금 큰 우리가 닥치는 병인데 그 치매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다 요양원에 가면 그 사람들은 그냥 좁은 방에 있거나 또는 병상에 누워 있거나 이런 건데 이게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가 근력 활동을 안 하면 이 인지장애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케어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데이케어 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데이케어 센터 대신에 이분들을 농장에 보내서 농장에서 일이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일을 시키는 케어팜 형태가 유럽에서 북유럽, 독일 굉장히 벨기에 이런 데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농촌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농촌 경제를 돌봄 경제에서 살리고 그 다음에 이런 치매 환자들도 도와주고 물론 상기 이후에는 치매 환자는 그런 거를 못할 겁니다. 이제 요양원에 가야 돼. 그런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봄 경제에서 주거 관련 유형을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농업과 복지의 돌봄 경제 이게 제가 지금 말한 케어팜이고 그 다음에 복지와 주택 디자인 아까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복지하고 테크놀로지가 결합하는 이것이 장애인 노인 장애 돌봄의 하나의 주거 유형이겠다.
그래서 한동안 저희 그 송도가 한참 개발될 때에 헬스케어 기구, 의료 케어를 해주는 헬스케어 기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됐는데 그것이 그냥 개인이 하나 이렇게 해보고 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사장이 돼서 다 그 회사들 망했는데 요새 와서 어떤 운동이 다시 일어나냐면 이 헬스케어 기구가 이제 그 거주자를 건강 관리를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이것들이 보건소나 뭐 방문 간호사, 그러니까 원격 의료에 어려우니까 다른 형태로 지금 이제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데이터가 쭉 쌓여서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주자한테 연락을 해서 병원에 와라 라고 하는 케어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케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하고 테크놀로지 해서 이 돌봄 경제에서 이 테크놀로지가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처럼 굉장히 큰 회사들은 이거 안 합니다. 다 작은 회사들이 이런 작은 그 디바이스들을 개발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돌봄 경제에서 그걸 활성화시켜 준다면 훨씬 더 장애인 또 노인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 스마트 리빙 랩에서 어떠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올 말까지 개발이 돼서 저희는 이거를 내년부터 이 LH에 65세 이상 노인 영구 임대주택에 실증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기술들이 실증을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낙상이 발생했을 때에 골든타임 내에 이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하나, 그 다음에 낙상이 이제 사람이 지금 그 댁 내에서 걸어 다니는데 보폭이 줄거나 또는 보행 속도가 줄면 3주 내에 낙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연구를 근거로 이 미국 대학에서 연구에 발표되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낙상 가능성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지금 개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숙면, 잘 자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자고 있는데 숙면을 취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잘 먹어야 되는데 이 영양 관리, 복약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 태블릿 PC에다가 나이 드신 분이 나는 오늘 뭐 먹었어 이렇게 쭉 하면 거기에 영양을 전부 분석을 해서 지금 뭐가 부족하니까 내일은 이런 걸 더 드세요 라는 그 가이드를 주는 시스템이 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약, 나이 드신 분들 수많은 약 봉지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데 그 약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한 가지밖에 모르는데 가끔씩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들을 제때 잘 먹을 수 있도록 체크해주는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아까 이제 식사, 노인분들도 드셔야 되니까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허리가 계속 구부러져서 현재 우리가 싱크대 제공되는 걸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이 수면 또는 휠체어 타고 시설 준비해야 되신 분들이 거기 앞에 쓰면 자동적으로 키 체크가 돼서 이제 높이 조절이 되는 조리대.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인데 고등어 구울 때도 많은 미세먼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때 이 복 부분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면 체크해서 환기의 후드가 자동으로 오픈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창도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됐고, 침실에는 야간에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실 때 불이 다 켜져 버리면 잠이 깨버립니다. 그래서 발밑에 있는 그 보조등, 그 다음에 간접등만 켜지도록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침대 매트리스가
누우면 바로 이 몸 유형의 등 형태에 따라서 이제 매트리스 폼이 조절되는 그거, 그 다음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이런 정도가 개발이 되고, 화장실은 배변할 때의 그 체성분을 바로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세면대 앞에 서면 이 인바디, 우리 몸속에 있는 그것들이 체크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스마트 미러에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관은 가장 문제되는 게 노인들의 그 가스를 껐는지 뭐 어디를 했는지 이게 가장 문제되는데, 현관에서 다들 경험을 호텔에 들어가면 카드 비우면 불이 다 켜지고 TV도 저는 방이 살아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 빼면 온갖 게 다 꺼지는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해서 보행 보조기,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를 현관에다 갖다 끼우면 집이 다 살아나고, 나가려고 하면 뭐 생각지 않아도 다 집이 전부 꺼지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개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외출 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차키도 필요하고 안경도 필요하고 이어폰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다 가져왔는지, 아니면 그거 지금 안방에 있어요, 빨리 가져가세요, 이런 그 멘트를 해주는 그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허리와 무릎 관절입니다. 그거를 굉장히 관리하기 위해서 조리대 앞에나 싱크대 앞에 서면 이 발 압력이 어디로 제대로 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걸 계속 체크해주는 시스템. 그 다음에 집에 돌아다니면 이 발걸음에서 제대로 잘 걷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주는 그 시스템들이 지금 개발이 돼서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노인 그 케어 하우스에 가면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운동 관리하고 혈압 및 인바디 체크를 해줘서 지금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이 케어 센터에 가서 보이고 피드백이 되지 않고 있는 거를 피드백까지 해준다 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말씀하셨는데, EU의 AAJ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한 4, 5년 계속 이 ALJP 프로그램, 그거는 리서치 프로그램이고 EU에서 자기네들끼리 파운데이션을 구성을 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 그래가지고 EU 각국이 서로 같이 이 AAM 연구를 하는데, 처음에 발족했을 때는 Ambient Assisted Living이라고 발족을 했는데, 요새는 Active and Assisted Living이라고 개념을 바꿨습니다. 그건 뭐냐면 Ambient는 저희처럼 이렇게 집이 로봇이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집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도 다 케어가 되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상당히 여러 제약이 있으니까 뭐 이것도 차고 목걸이도 차고 팔찌도 차고 해서 케어를 받는 그런 걸로 약간 변형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에. 그래서 2013년부터 봄, 가을로 지금 독일하고 일본이 주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스마트 홈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 그거를 그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주도하겠다라는 표준화가 진행이 돼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일본하고 독일만 주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나 좀 여러 모든 분들이 같이 다 해서 이 표준화가 우리나라가 좀 많은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을 표준화에 주도권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시혁 교수님께 더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복잡부 기술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셔서 아마 관련된 정보를 연구진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실제로 공공과 민간 기업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의 영역을 조금 좁히는 것이 전략적으로 스마트한 것이 아닐까라는 제안도 해주신 것 같고요. 원격의료 관련법 등과 관련된 법안을 조금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조언도 해주신 거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